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이광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희망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나오면서 결국은 바이오 산업, 의료 산업이 커질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 대표적인 분을 모셨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화두는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 의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분을 제가 아주 찾고 찾아서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세계 최초로 AI를 이용해서 신장 결석 수술 로봇을 개발한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 교수분에서 창업을 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실제 창업에 성공하신 우리 권동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교수님 이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를 지내시다가 그 의료 로봇을 연구해 오셨는데 교수에서 이게 창업가로 가게 된 가장 변신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가 되죠? 어떻게 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네. 제가 카이스트에서 한 28년 넘게 로봇 공학을 연구하면서 로봇공학. 네, 한 100여 명의 석박사 학생들하고 논문도 많이 썼고 특허도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구 인생을 마무리 줘도 되나라는 이제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이 60이 될 때 예. 환갑 여행을 제가 남미의 안데스 산맥 트레킹을 갔습니다. 28년 교수 생활하고 60세에 안데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과연 우리들이 연구한 결과들이 이게 진짜 사회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갖고 하다가 거기서 인생의 끝부분에서 용기를 낸 거죠. 네. 연구 결과를 사업해보자. 아하. 그래서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과 가셨어요? 사모님과 가셨어요? 그 야생화를 이렇게 그 탐방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다 이 산악 전문가들이었어요. 거기 제가 끼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13명이 한 그룹을 갔는데 포터가 17명이 붙었죠.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여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연구한 거를 연구로 끝내지 말고 60살에 인생을 새로 창업가로 가자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재밌는 점이 이 제자들과 창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셨고 혹시 제자들 중에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박사 하겠습니다. 이런 그 과정은 어떻게 되죠? 예. 사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공학도는 엔지니어다. 엔지니어는 세상의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세상에 쓸모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게 엔지니어다. 그래서 뭔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렇게 가르쳤었고. 그리고 저희 세대는 뭐 대학 교수나 대기업의 연구원이 굉장히 우대받는 시대였지만 너희들 젊은 세대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닐 거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는 시대가 곧 온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강의하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창업도 한 번도 안 해봤고 학생들한테 창업하라고 얘기해놓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훈련도 안 된 학도 의원군들을 전장에 내보내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미 여행에 돌아와서 학생들 20명을 모아놓고 내가 한번 창업을 같이 해보고 싶은데 내가 앞장을 쓸 테니까 나하고 같이 할 사람이 학도병들이요. 나랑 이 교수 나랑 함께 나가자. 그래서 20명 중에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20명 중에 8명. 학생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 그래서 그 8명과 공동 창업을 2018년에 해서 내가 투자를 받아올 테니까 너 연구 개발해라.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업이 하나의 교육의 연장이라고 봤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창업의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나이 그때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그 시절에 창업이라는 거는 꿈도 못 꿔봤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경험을 하면은 내 나이 60이 그들이 60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걸 기대를 합니다. 아,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근데 그 로봇 기계공학과 교수를 28년 동안 하셨다 그러는데 다른 분야의 로봇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어떻게 하다 이게 의료 로봇에 확신을 가지게 됐는지 그 어떤 계기는 어떻게 되죠? 제가 그 박사학위 연구가 나사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스페이스 셔틀 암, 그러니까 그 우주 왕복선에 달려있는 로봇 팔을 예. 원격으로 제어하는 그런 토픽이었어요. 네. 그리고 박사학위를 끝내고 오크리치 내셔널 랩, 사실은 원자폭탄 개발한 데입니다. 거기서 오펜하이머 그 영화에 네네, 나오는데 그 연구에 네네. 거기서 연구원으로 5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은 원격 제어 핵 폐기물 처리 로봇이었어요. 아, 핵 폐기물이 위험하니까 네, 원격으로 원격으로 제어해서 로봇을 핵 이용해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아, 로봇을 예. 개발하는 일을 했었는데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제가 1995년에 부임을 하면서 대체 이 원격 조정 로봇 기술을 어디다 쓸 것인가? 그때 메디칼 로봇을 하자. 아하. 그때 사실 메디칼 로봇은 아주 태동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랫동안 사실 연구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의료 로봇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왜 의료 로봇을 했냐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어렵냐면은 한 의료 로봇의 개발 판매까지 해서 이익이 나려면은 적어도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전문 경영인이 도저히 이걸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는 20년 나이입니다. 걸리니까 전문 경영을 네, 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차라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는 이것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했으니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은 준비돼 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영업에 대해서 배우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쟁자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경쟁자가 오히려 전 쉬운 글로벌 길을 어려운 기업에서 길을 도전한 서너 거네요. 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로 승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료 로봇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 중에서도 신장 결석 수술이 결국은 자메닉스라는 것이 유명한데요. 네네. 이 로봇 기술은 기존 치료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이거는? 이게 이제 수술의 어떤 그 방법의 발전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개복 수술을 합니다. 뭐 암이 크게 덩어리가 수술, 있을 때는 예. 크게 째고 몸을 째고 열고 들어가서 수술 부위를 잘 절개를 하는데 이제 한 30년 전부터 복강경 수술 방법이 나왔습니다. 네. 배 구멍을 한 4개쯤 뚫고 하나는 카메라를 넣고 이제 수술 도구를 넣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러다 그게 이제 그 수술 도구와 카메라를 로봇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그 로봇을 원격 조정하는 네.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근데 제가 20몇 년 동안 연구한 거는 그 다음 세대가 뭐냐? 사람 몸을 째지 않고 수술을 하자.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 사람 몸에는 관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해서 요관, 요도, 예. 예. 혈관, 네. 또 뭐 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 네. 이것들이 다 관입니다. 그렇죠. 관으로 호수 같은 거라 들어가서 볼 수 있죠. 수술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비절개 관내 수술 로봇을 연구해 보자. 이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는 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을 째지 않고 네. 이 몸 안에 흐르는 관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하자. 그래서 그런 수술 중에서 가장
로봇 기술이 도움이 되는 수술이 뭐냐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신장 결석 수술이 굉장히 이 몸을 째지 않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환자한테는 좋은데 의사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지 않고 하는. 네네. 그래서 내시경을 손으로 넣어서 이 요도를 통해서 방광을 거쳐가지고 신장까지 가서 신장에 있는 돌을 찾아야 됩니다. 카메라를 보면서요. 그리고 신장도 이 환자가 숨을 쉬지 않습니까? 네. 그 움직이고 그 속에 있는 돌을 또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네. 그거를 레이저로 그 움직이는 돌을 잘게 쪼개가지고 또 바스켓으로 그걸 하나씩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2시간씩 걸리고 그다음에 그걸 집어넣는데 다 저 엑스레이를 쓰면서 어디까지 갔나를 보기 때문에 피폭도 심하고요. 그래서 이걸 로봇으로 하면 잘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또 우리 학생들이 박사학위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것이 드디어 사업화되었습니다. 아, 신기한데 이거 좀 이따 동영상 준비되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수술을 AI를 이용해서 신장 결석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이번 좀 있으면 영상 한번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유튜브에 자메닉스라고 이렇게 타이핑하시면은 저희 영상 보실 수 예, 있습니다. 유튜브에 자메닉스라는 걸 검색하셔가지고요. 예. 자메닉스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좀 이따 영상을 보도록 하고요. 이 자메닉스 기술이 AI 기술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게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 의사, 그러니까 이 내시경 로봇이 이 신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호흡을 의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딱딱한 돌을 깨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이 움직이는 거를 레이저로 깬다. 네. 그러면 이게 돌이 비켜나가면은 레이저가 신장 조직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사들이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AI 기능을 써서 기술을 써서 로봇이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요즘 무기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의사들이 편하게 움직이지 않는 돌 같이 느끼면서 레이저로 잘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AI 기능을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돌을 잘게 쪼개지면은 이 신장의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거기를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돌을 꺼내갖고 나오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의사들이 조종을 해서 물론 로봇이지만 조종을 해서 하는 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이 피로도가 큽니다. 근데 로봇은 그 자기가 들어갔던 경로를 다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 기록하는 거죠. AI로 다 AI로 학습을 기록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 옵티마이즈 시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 시켜갖고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그 세 번째 또 나올 때는 자동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의사가 들어간 길을 로봇이 잘 기억해서 다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 반복하는 이런 일들을 로봇이 그다음 자동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저거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지금 이 레이저로 신장에 있는 돌을 이렇게 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바스킷으로 이제 돌을 꺼내는 영상입니다. 아, 네. 저기 신장 결석 저게 깨진 네네. 걸 지금 드러내는 꺼내는 과정이에요? 건데, 예. 근데 이제 꺼낼 때 보면 큰 돌을 잘못 꺼내게 되면 신장 요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확인을 하는 요 돌의 크기를 AI가 재가지고 정확하게 안전한 사이즈의 돌인가를 확인을 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이 편안하게 돌을 꺼내는 거죠. 네. 그러면 의사도 마음 편하고 환자에도 안전한 수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의료 현장에서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병원에서 지금 쓰여지고 지금 13개 병원에서 쓰이고 아, 있습니다. 13개 병원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는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 삼성병원. 부산대, 양산병원, 경북대병원,
고려대병원 뭐 13군데입니다, 지금. 아, 이미 수술 현장에 이게 그러면 특허나 뭐 식약처나 이런 걸 다 이제 끝난 거네요. 아, 저희가 아주 긴 여행을 했습니다. 네. 식약처에서 혁신 의료기기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어요. 예. 인정을 받은 거죠. 2021년도에. 예. 그래서 굉장히 패스트 트랙을 탔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저희가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 가지고 유효성, 안전성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 허가를 2022년에 받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는 이 허들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기만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는다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병원에서 사용했을 때 보험 수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보험 수가 코드를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또 받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을 탔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혁신 의료기술 트랙이라는 걸 탔어요. 거기에 저희가 그 트랙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232건의 수술을 네. 한 로봇을 써서 반은 로봇을 써서 또 반은 그냥 의사들 손으로 해갖고 데이터를 비교합니다. 242번을 232건이 232건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보고 이 AI 로봇을 써서 수술해보고. 그게 이번 주에 끝납니다. 아, 현재까지 대량 데이터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뭐 당연히 좋죠. 그게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기기로 인정을 받았고 이제 그게 보험에서 커버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유효성이 있는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었는데 임상 시험인데 아주 결과가 좋습니다. 네. 결과 그러면 논문으로 발표되나요? 아니면 신문 기사로 나오나 어떻게 되나요? 논문으로 다 발표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보험공단에서 얼마 수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급여로 예. 인정 비급여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의료보험은 안 되고 그 네네. 비급여로 현재 신장 결석 수술을 AI 로봇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등 13곳에서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기술적으로 세계 탑입니다. 세계 탑이다. 넘버원이다. 네. 카이스트 교수님의 자존심을 걸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이게 이제 신장 정도 되면 점점 더 그 난이도가 높은 쪽으로 이제 수술 옵션이 더 진화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신장 결석에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적응증을 확대합니다. 네, 로봇이 의사를 과연 대체할 건가, 그죠? 네. 그거는 조금 좀 이따 다른 얘기를 문제고. 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적응증을 어떻게 확대하는가 하면은 신장에 있는 돌을 꺼냈으니까 신장 내부에 암이 생기는 게 요로상편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방광에도 암이 생기면 방광암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밖으로 퍼지지 않는 암들은 내부에서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다 수술해서 절제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저 위 내시경 하듯이 네네. 요도로 들어가서 요도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암 세포를 긁어낸다. 네, 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비뇨기과에서 또 기대하는 새로운 적응증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 내과에서 기대하는 거는 야 요도로 들어갔는데 폐로는 왜 못 들어가냐? 들어갈 수 있다. 당연히 관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네.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폐암 티슈를 샘플링하고 그다음에 그 암세포를 갖다가 확대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약물을 주입해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임상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담도에도 또 돌이 생기고 췌장에도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식도로 들어가서 위를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해갖고 담관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낭까지 가서 돌을 꺼내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점점 적응증이 확대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
심장까지 심장. 갑니다. 예. 그래서 부정맥 치료를 할 때 그 신경세포를 좀 죽여야 되는 그런 네. 수술들이 있거든요. 부정맥 치료가 어렵잖아요. 네, 저희 로봇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해요? 이 내시경 같이 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동맥으로 들어가서 심장 뭐 좌심방 우심실 뭐 우심실. 이렇게 가서 레이저로 그걸 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하게 그 필요한 부분만 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러면 심장의 세포들도 최소화되는 거죠. 충격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적응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시스템은 이제 식도로 들어가서 위암, 초기 위암의 경우에는 밖으로 안 퍼졌을 때는 안에서 수술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잘라내는 게 아니고. 예, 안에서 그거를 도려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의 경우에도 항문으로 들어갔고 대장암 고기를 부위를 잘라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연구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을 사업화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의료기기는 사실 하나를 사업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저희가 IPO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그런 새로운 제품을 빨리 시장에 내놓기 위함이고 이거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네. 잘 되길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그 코로나가 왔을 때 미국 FDA하고 우리나라 식약처를 비교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 FDA라는 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뭐 어느 대학을 나오고 뭐 이 어느 고향이 아무 상관없고 기준이 엄격한데 제가 놀라웠던 거는 어떤 과학자나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같이 연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네 부정부패 담합이라고 다 잡혀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미국의 FDA처럼 만약에 232개의 임상실험은 굉장히 좋은 결과면 뭔가 국가적인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될만하다라고 하면 식약처가 같이 연구하고 돈을 내고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이게 없죠. 의료기기는 규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그 규제를 안전성이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실 그런 행정적인 프로세스는 많이 줄여줄 수가 있고요. 특히 안전성을 인정받은 혁신 의료 기술로 저희가 인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에 선 진입하고 후 평가해 주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나요? 그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그 나사에서 이 제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인증하면 그냥 조달청에서는 자동 등록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사라는 기관을 신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식약처나 이런 데서 만약에 이런 우수한 기술이라고 되면은 자동으로 조달청에 등록되고 이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조달청에 따로 어플라이를 해갖고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혁신 제품으로. 네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점점 더 진화를 하면 이제 로봇이 의사를 대체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대는 언제쯤 올까요? 오긴 올까요? 그래요. 그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은 경우에는 로봇으로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이 수술 로봇이라는 것은 의사들의 수술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입니다. 저는 거기에 타겟을 맞췄고요. 의사들을 편하게 해주고 수술에 컨센트레이션하게 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술의 어떤 술기를 맥시멈으로 발휘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네. 이게 손으로 하게 되면 약간 떨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한 수술하고 저녁 때 한 수술하고 많이 성과는 퍼포먼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하잖아요. 전날. 예. 제발. 아침에 해달라고 부탁하죠. 근데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옆에서 서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 콘솔, 마스터 콘솔에 앉아갖고 편안한 자세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동안 수술을 해도 정밀도나 안전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효과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연세가 드신 분은 임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오히려 컴퓨터나 이거를 AI를 이용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그 아무래도 좀 노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은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서전들의 수명이 일할 수 있는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길어지겠네.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경험이 적은 의사들도 아주 빨리 탑 클래스의 수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의대 출신들의 엘리트들이 많이 갔는데 결국 제가 그 스탠퍼드에 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공학자하고 같은 이 랩에 있으면 서로 연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술의 과정을 몰라가지고는 로봇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의사 과학자, 의사 공학자 이런 것이 우리의 그 학제나 연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대되면 훨씬 더 한국의 바이오 의료 산업이 커지지 않을까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또 많은 대학들이 그런 의사 과학자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아요. 의사 과학자가 받는 인컴하고 차라리 의사로 다시 돌아가서 받는 인컴이 차이가 아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하는 이그젬플이 나오면은 의사 과학자들이 야 나도 창업하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네요. 그 교수님의 로엔 서지컬이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을 했는데 왜 첫 수출지를 인도네시아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인구가 한 3억 가까이 돼서인가요? 왜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의료기기로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보였다고 생각하는데 네. 글로벌 시장의 제일 큰 시장이 미국입니다. 네. 근데 미국은 사실 FDA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다리고 있을 거냐? 아니다. 한국 식약처의 인증을 가지고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전 세계에서 약 8개국 정도가 한국 식약처에서 인증받는 것을 갖다가 존중해 줍니다. 8개국 어느 나라죠?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거네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 식약처 인증을 받았을 때 가장 빨리 프로세스를 해주는 나라가 어딘가를 봤을 때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사실 아까 인구 3억이라는데 동남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의료기술이 높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텐셜이 크다. 그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우리도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 마켓에 수출을 하는 거, 거기에 또 트레이닝 시키는 거, 거기에 공급하는 거를 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택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의 비뇨의학과 교육 컨퍼런스, 그다음에 아시아 비뇨의학회를 통해서 현지 의료진을 모시고 약 24케이스의 데모 수술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냥 몇 번 연습도 안 하고 좋은 결과를 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산 겁니다. 거기서. 네. 그리고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인도네시아에서 이 보험 코드까지 받아냈고 수가까지 받아냈어요. 예. 얼마 받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 수술 로봇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병원의 시설은 우리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전체적인 뭐 3억 정도 되는데 기본 부가 있고 평균 연령이 29세니까 성장하는 나라죠, 그죠? 네네.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 창업하시면서 교수님 그 어려웠던 점, 야 이것만은 고치면은
한국이 이 AI 로봇 의료에서는 뭔가 한 단계 점핑할 텐데 이렇게 느끼신 건 뭐가 있어요? 사실 이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규제하고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연구자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진짜로 다 공부해가지고 어렵게 여기까지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혁신 기술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세상에 없는 물건이라 인정이 되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 진입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냥 스탑시키면 됩니다. 선 진입하고 데이터를 입증을 하라. 후평가. 평가. 예. 근데 지금은 평가가 다 끝나야 또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를 다 모으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또 논의하고 평가하고 그래야 이 진료로 전환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막 진료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 겁니까? 식약처에 식약처에 그 보건의료연구원, 식약처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지금 세 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각자 심사합니다. 좀 한꺼번에 같이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 여러분, 우리 권 교수님이 창업한 이분의 현재 임상 결과도 좋고 식약처도 통과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이 성공하려면 식약처, 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이게 각자 심사를 하지 말고 하나로 좀 오히려 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하나가 통과되면 전체가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그러면은 신장 결석을 넘어서 다음 타겟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뇨기과에서는 신장 결석 외에 상피 요로암, 방광암, 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적응증 확대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저희는 폐암을 정복을 하고 싶습니다. 폐암을 정복까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치료를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봇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 그래서 적응증을 점점 확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적응증 확대에 필요한 사실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7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장. 네. 27년도 내년도 상장을 목표로 하고 계신답니다. 상장이 잘 됐으면 정말 좋겠네요. 자,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젊은이들에게 왜 창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창업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창업의 정의는 가치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치의 전환.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뭐 누구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이게 참 좋다 이런 물건이 세상에 필요하다 이런 것은 개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상품으로 가치가 있을 거냐? 그거는 이제 코모디티 밸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품으로 가치 있을 거냐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제가 이런 물건 세상에 없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해 주십시오.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럼 상품 가치는 있는데 이게 진짜로 고객 가치가 있는 거냐? 고객은 누구냐 하면은 저희들한테는 환자가, 의사, 병원입니다. 그리고 보험인 회사도 될 수 있죠. 이 네 그룹들이 다 우리 로봇을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 네. 환자는 자기가 수술을 받고 후유증도 없고 재발률도 없어서 굉장히 좋다.
그러면 로봇은 사실 수술이 비쌉니다. 그만한 가치를 갖다가 내가 페이하겠다. 그게 되는 거고요. 의사들은 내가 혼자서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을 이용했더니 내가 훨씬 더 내가 편해서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다. 그게 환자한테 뭐 후유증이 없는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 자신도 막 이런 어깨 관절이나 이 피로도가 가중돼 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방사능 피폭에서도 원격 조정하니까 다 멀어질 수 있고 안전하고 좋다. 그래서 난 로봇 쓰겠다. 그 병원도 환자들이 로봇 수술을 받으니까 입원 시간도 줄어들고 환자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레퓨테이션도 올라가고 그래서 좋은 의사들이 더 오겠다. 그래서 병원도 좋고 보험회사에서는 이게 로봇을 수술했더니 한 번에 다 끝난다. 사실 보험회사의 이슈들은요. 한 병원 가지고 병을 가지고 여러 번 환자들이 병원을 들려고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되면 길게 보면 훨씬 더 많은 이 페이먼트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로봇 수술 처음에 조금 더 많이 냈지만 좋다. 그래서 네 그룹이 다 베니핏을 갖고 있으면은 저희는 우리 사업은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업은 내 개인의 가치를 고객의 가치까지 끌고 가는 것이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오한 말씀이네. 결국은 이 수요자에 맞춰서 결국은 최적화된 걸 만들어내야 결국 비즈니스가 되니까요. 네.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 친구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를 다 연구는 연구고 잡은 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가 연구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한번 평가해봐라. 저는 그런 면에서 창업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그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연구는 연구고 창업은 창업이고 이게 아니고 연구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창업에 도전해봐라 이런 말씀이 와닿습니다. 오늘 그 좀 가슴 뭉클한 부분이 있네. 60살에 안대산맥을 야생화를 촬영하는 연구하는 분들과 함께 가서 창업을 결심했다는 교수님 말씀도 많이 와닿습니다. 도전하는 삶이 아름답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오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거를 만들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도 아직 이 세상에 없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을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와 로봇을 이용해서 의료 현장에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MIT 갔을 때 크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MIT의 상징인 문장이 하나는 독서였고 책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대장장이가 쓰는 모루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가 그 유학생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는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모루,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말이 저는 많이 와닿았고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생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창업하는 것 그 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대학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한국 경제 이제 AI 시대라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길을 뚫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위대한 도전의 길을 개척하신 우리 권 교수님과 그의 제자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도 우리 함께 애정도 함께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